네. 자, 오늘 국내 시장 시황 이슈 살펴보는 시황톡톡 이야기 먼저 국내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글로벌 투자 전문이시다 보니까 항상 해외 이슈랑 같이 네. 연동돼서 가져와 주시는데 이 포도와 관련한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이것 때문에 지금 LG 엔솔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드 같은 네. 경우가 처음에 그 F150 라이트닝이 굉장히 네. 처음에는 센세이션했어요. 그리고 특히 음. 포드가 가장 많이 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픽업 트럭이 굉장히 네.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근데 그 픽업 트럭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게 포드의 그러니까 그 F15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메인 모델의 전기차화를 만들었으니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이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고 초반에는 사실 잘 팔렸어요. 이거랑 이제 멀스탱이 또 전기차 네. 잘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런 거죠. 참 자동차라는 거 사람들이 또 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최악이 멀스탱을 전기차한 거예요. 아. 멀스탱 자체가 그 감성으로 타는 차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자연 흡기 흡기 방식에서 나오는 그 왕왕왕 하는 그 전기차의 그 예. 윙, 예. 그 소리 그 윙, 그 무해한 예. 나는 착해 그러니까, 하는 그 윙, 그게 난 그것 때문에 이걸 타는 예.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멀스탱을 타는 것 자체 네. 사람들의 소비가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특히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좀 쉽지 않은 게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그 여행 가신 분들은 네. 느끼시겠지만 장거리 여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대륙 나라가 좁기 때문에 네. 이동 간격도 좀 좁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출퇴근 시간 조금만 길어도 한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 뭐 여행 간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사실 한 6시간, 7시간 그쵸. 이렇게는 뭐 정말 예산이니까 사실 전기차로 달리니까 이걸 흔히 말 펄스트카로 하긴 어려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픽업 트럭은 대부분 펄스트카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네. 요런 이제 그 GM의 크루즈가 그래도 잘 팔렸던 거 네. 그게 세컨카였기 때문에 세컨카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지. 네, 네. 이게 이제 그 지금 F150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펄스트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판매가 초반에는 조금 많이 나왔다가 네. 점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나마 보조금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공화당 정부에서는 좀 보조금도 많이 깎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제 그 흐름은 계속 깎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또 그나마 지금까지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하고 이래 했을 때 그래도 AMPC라고 해서 좀 세제 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 세제 지원도 좀 줄어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만큼 손해를 보다 보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좀 중단했는데 네. 계속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드만의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제 GM까지도 만약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좀 이렇게 만약에 좀 취소한다 하면 위기일 수 예,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 해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둘 다 굉장히 큰 고객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게 왜 또 2차 전지의 투심을 건드렸냐면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한참 많이 갈 때 2차 네. 전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거 네. 대부분 이제 바이든 계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MOU 체결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뭐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 뭐 흔히 말하는 위약금을 안 무는 그런 계약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흔히 말하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샀는데 네. 지금 이것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분명히 위약금이 있을 거예요. 어. 위약금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취소를 했다는 거. 지금 거의 9조 6천억이잖아요. 네. 그럼 위약금이 최소한 조 단위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한 7, 8천억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안 할래. 네, 그 손해를 보고도 안 왔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 이제 요거 그러면 주식을 또 말씀드리면 저 네. LG 엔솔을 또 이야기 드려볼게요. 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어. 근데
많은 비중이 아니다. 네. 아니면 손실이 크지 않다. 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엘라님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급락해서 강제 보유라고 하셨는데 네. 강제 보유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내가 비중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손실금이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하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LG 엔솔뿐만 아니라 더 물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2차전지 쪽에는 그러면 왜냐하면 더 물린 그러니까 끝까지 더 물릴 것보다는 네네. 흔히 말하는 투자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거를 내가 계속 들고 있었을 때 흔히 말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네. 내가 다른 걸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대 수익률을 지금 이제 저울질 해보자면 네. 투자가 더 나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다른 데 더 투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중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크게 많이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네. 도체가 맞는데 네.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고 네. 이미 손실이 크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멘탈의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엄청 잘하면 그렇게 네. 하더라도 파는 게 맞아요. 팔고 다른 거에 수익 나는 걸 해서 그쵸. 차근차근 오히려 다시 좀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이쪽에 사는 게 맞는데 원상복구 시키고. 그건 트레이딩을 잘하는 선수의 영역이고요. 네. 선수분들은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까지 안 물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중이 많은데 네. 많이 물렸다는 거 네. 대체적으로 선수들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일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걸 팔았어요. 예를 들어 네. 팔아서 다른 거 살려고 갔는데 내가 팔고 나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손절해서 다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샀어. 손절해서 샀어. 그러면 그게 다행히 올라가면 좋은데 또 지금처럼 올라가다 내려가 버리면 그럼 끝. 그러네요.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내가 엄청나게 비중이 많고 이미 내가 손실이 많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버텨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손절가라는 걸 정해놓고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특정 섹터가 어려울 때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문선지 멘토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비중이 많은데 이미 손실이 많은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거 에코프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10만 원까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손실률이 20% 내외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저는 바꾸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러니까 LG 엔솔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지금 파는 건 왜 의미가 없냐면 또 손실이 커졌어. 그럼 여기서 손실을 크게 가지고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드 저 악재가 나왔으면 정말 엄청 큰 악재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어쨌든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만 원을 그러면 깨고 내려갈 흐름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버텨야 돼요. 여기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매도를 하려면 오히려 다시 55만 원 부분까지 올라올 때 다시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내리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고점만 박스권이 아니라 저점도 박스권이라는 거니까 막혔어요. 버틸만 고점 하다. 저점 다 막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타이밍은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한번 줄인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줄여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된다.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엘라님 들으셨죠? 지금 2차전지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죄명아 2차전지 살려라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버티라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버티라고 하시니까 이거 지금 문서진 멘토님이 엘라님을 위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무기수지가 그플님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봐주고 계셔서 잘 감사하고요. 우리 김복희님은 아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네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라니까 싱가포르에 1조 원 있다며. 이런 얘기,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네, 그쵸. LG 엔솔 투자하신 분들 조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번에는 국내 이슈입니다. 국내 이슈인데 마찬가지로 해외와 관련된 건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해외 투자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제 수요를 약간 막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놀랐던 건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증권회사들이 너무 고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든 생각으로는 우리 문서지 멘토님도 이 관련 업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증권사에 맡기는 이유가 내가 혼자 할 때보단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맡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리스크를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네.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약간 막아버리거나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누가 증권사에 내 포트폴리오를 맡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을 이제 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아. 예,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저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 중단해.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야 많이 하라고 하지 마. 해외 주식 장려하지 마. 지금 안 네. 그래도 지금 워낙 약세인데 더 워낙 가속화 시키니까 하지 마. 네. 다 중단.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파트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할 게 없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네, 분들이 그 있는데. 마케팅 영업부들은 이제, 네. 이제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일단 야 하지 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너희 왜 위험 고지 제대로 안 해? 네. 그게 뭐냐면 이게 보통 증권사는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이런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나와요. 네. 내 성향이 어떤 거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 환율 변동성에 노출될 네. 수 있는 상품이고 위험한 상품이고 뭐 세금 관련 부분에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세금도 발생한다 이런 고지를 해요. 네.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처음에만 하고 그다음에 매매할 때마다는 자꾸만 뜨면 귀찮으니까 그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왜 이거를 위험 상품을 팔면서 그걸 매번 고지하지 않냐라는 거고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고 네. 그럼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걸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네.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환차 손해에 대한 네. 우려가 이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투자 안 합니다. 오히려 해외 주식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 이제 스님 말에 좀 압박하는 거죠. 너 딱 그거죠. 야 이거 내가 다 검사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감원의 뜻은 알잖아요. 이게 결국은 해외 투자를 주식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조금 좀 조절해라라는 걸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마치 환율을 지금 조절하려고 할 때 네. 여기까지 지금 살짝 그러니까요. 건드려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네. 뭐 우리 사장님은 네. 저는 이제 점심 먹을 때 네.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죠. 나는 순수하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하지만 직원들은 알아서 짜장면 네. 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마음. 분명히 이거는 해외 주식 투자를 강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네. 막으려고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겠죠. 아니겠죠. 순수하게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하시겠지만 네. 그걸 받아들이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확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다 아니, 보니까 일단 해외 투자를 하는 그 그 제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환율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네. 시기가 너무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걸로 네. 해외 주식 투자가 막아지진 않아요. 네. 어차피 지금 그 이벤트 중단한다라는 거 자체가 뭐 프로모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계좌 하나 개설하면 뭐 스타벅스 쿠폰 주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하면 뭐 이렇게 통닭 주고 이러거든요. 네. 치킨. 근데 그거는 뭐 그거 때문에 사실 뭐 해외 주식 하고 안 하고는 안 할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수수료일 것 같아요. 수수료 저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뭐 영원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해외 주식 수수료 안 받겠다 이런 데가 어. 특히 이제 메리츠가 엄청나게 좀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조금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까요?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뭐죠? 이미 개설된 거 가지고 그분들은 그 딱 이거에서 만약에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분, 그러니까 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네. 종료가 돼요. 그럼 이분이 내가 수수료 올라갔으니까 해외 주식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없던 내가 안 내던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증권사가 손해 볼 건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저 수수료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줄면 네. 감소하면 저 효과가 있죠. 근데 만약에 감소하겠냐는 거야.
안 감소해요. 어차피 매매할 부분은 다 해요. 그 해외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짜잘짜잘한 것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해외 주식은 네. 대체적으로 단타도 잘 안 합니다. 그죠. 대부분 중장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원래 잘 받아오던 네. 흔히 말하는 이 수수료, 그러니까 낮은 수수료를 음. 갑자기 높은 수수료를 받아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피해가 누굽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오는 거예요. 증권사가 안 본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신규로 누군가가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해외 주식 수수료가 높아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음. 그거 없다니까요. 만약에 해외 주식이 진짜 못하게 하려면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50% 때리면 안 해요. 근데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하면 또 설마가 또 이건 또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서. 정말 어메이징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네.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네. 22%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22%는 엄청난 고세율이에요. 여러분 법인세가 22%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법인세 매출 2억이 미만이면 9억이 그러니까 9%예요. 아.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것 중에 네. 20% 이상 세금 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득세를 제외하면 그것도 어. 구간별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2%라고 이거는 구간별도 아니야. 아. 그냥 고정적으로 다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세율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율인데 또 더 올라간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나네요. 이재명 정부 초반에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그 한번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금투세. 국민청원 올라오고. 네. 지금 네. 만약에 이거 해외 주식 그런 식으로 네. 해서 간 봤잖아요. 아. 간 싹 봤는데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아. 말 안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개미들 건들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네.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네. 내년까지는 못 할 거예요. 네, 정말 네. 못 할 건데 아무튼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원화를 진짜 강세로 네. 만들고 싶다면 강세까지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더 오르지 않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풀면 됩니다. 아. 예, 돈 적게 풀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화끈하게 그러니까 원화가 확 빠질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긴축 재정하겠다. 네. 그 말 한마디면 지금 제가 보기엔 한 달 안에 그 원하는 한 1,350원까지 떨어집니다. 긴축 재정한다고 하면. 네. 그거 아니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네. 그걸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은 필수적으로 그냥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통화 가치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하면 네. 결국은 부작용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당장 이 아주 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그죠. 암을 죽여서 그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선택인 거잖아요. 음. 그래 이 경제 정책도 똑같은 거예요. 음. 내가 만약에 긴축을 하겠다라는 네. 거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긴축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원화 약세가 너무 강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잡아야겠다. 거기가 방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점이면 조금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네. 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 그 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따르는 부작용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네. 지금 현재 정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서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경기부터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 우리가 물가를 잡을게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는 완전 신인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돈도 많이 뿌릴 거고 경기도 살릴 거지만 그다음에 그냥 코스피도 500 환율도 만들고.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화시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대선이었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랬어요. 나는 가장 좋을 때가 칭찬받을 때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계속 네. 그게 원래 정치인들은 거기 좀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정책이잖아요. 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거. 네. 그럼 그걸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럴 거면 그걸로 대한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감내하고 하려 했는데 이럴 줄 몰랐나. 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음.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우리 소름님이 해외 주식 내 이익 난 돈 나라에 도움 안 되냐라고 하시고 훈이아님이 도움 된다. 돈 되죠. 네. 아니 이익 결과적으로. 나면 세금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겠죠. 22%를 낸다니까요. 네. 세금을 22% 낸다니까요.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좀 벌겠다는데 그 세금 뭐 달러로 냅니까? 원화로 내지? 그렇죠. 자, 우리 김복희님도 유가 무진장 내리는데 주유소 기름값이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명확하게 음. 원화 약세의 요인이죠. 국제 유가는 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유가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니까 국제 유가는 실제로 지금 원래 이제 한 레인지가 한 60불 정도 평균 WTI 기준으로 60불 네. 하다가 최근에는 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뭐 이런 식으로 오펙 국가들의 이제 증산 이슈가 나오면서 네. 지금 50불 한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국제 유가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우리 가격은 올라갔다. 그게 음. 명확하죠. 그냥 수입 물가가 올랐다. 네. 원화 약세가. 맞습니다. 같이 지금 이야기 이어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자, 이번엔 조금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좀 좋은 얘기고,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AI 버블론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저희가 모든 멘토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반도체 뭐 다들 지금 둘 다 힘들다. 근데 이게 뭐 진짜는 아닐 거고, 이 AI 거품론은 진짜는 아닐 거고, 약간 고평가일 정도다.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향방이 걸릴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멘토님께서 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 네. 저는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2023년 8월인가요? 네. 그때 엔비디아가 네.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했어요. 그렇죠. 우와 하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좋고 그렇죠. 가이던스도 엄청나게 상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버블론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조금 더 지났어요. 그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라는 흔히 말하는 기업의 가치가 이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가 더 네.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직후에는 난리도 아니었죠. 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네. 음. 이게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2달 됐나요? 아니 그 시점이 아닙니다. 아, 이전에.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 요 시점. 네, 오. 5월이군요. 5월. 네. 5월에. 네, 요때가 2023년 5월. 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네. 그러니까 그 앞전에만 하더라도 보이시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원만하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었어요. 그냥 칩 잘 팔고 그래 AI 관련해서 잘 파는 회사였어요. 그냥. 네. 근데 이 시기를 오. 이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나올 거고 네. 가이던스 상향이 어마어마하게 됐던 시기. 네. 그런데 AI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자체가 달라졌어요. 가면서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네. 이때의 엔비디아를 느꼈어요. 예, 오. 완벽하게 달라진. 그러니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AI가 본격적으로 AI 트레이드라고 해서 네. AI 섹터가 형성됐거든요. 음. 저는 이 마이크론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일반적인 그냥 메모리 관련 기업이었던 흐름이었다가 네. 이번에 실적을 딱 보고 나서 우와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그냥 메모리 산업 자체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네. 지금까지는 시클리컬 업종으로 평가되었다면 이거는 이제는 시클리컬 업종이 아닐 것 같다.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계속 AI 트레이드의 수혜가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이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이 그 슈퍼 사이클이 짧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 흐름 자체가 완전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반도체 생산 네. 평균 이제 이 그 마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60%를 넘었으니까 오. 그러니까 아예 산업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그런 네. 것들 자체가 기간이 올라가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슈퍼가 네. 아니라 이제 메가다. 아. 네, 메가가 네.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급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것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이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 하는 김에 수요가 늘고 돈을 버니 그 돈으로 미세화 공정하면서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증설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메모리 이런 이 호황기가 짧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세화 공정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3나노, 2나노 이 이야기가 벌써 네. 몇 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아직까지 여기서 1나노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반도체 그 성장의 가속도 네. 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네. 좀 깨졌다라고는 깨졌어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 네. 그러니까 IDM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제조 회사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을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막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증설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 증설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의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쪽은 계속 좋게 보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완벽하게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조금만 근데 필요하죠. 사실 네. AI가 또 지금 버블론 요런 식으로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나서 한번 이제 엔비디아 한번 출렁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시기일 겁니다. 요 시기죠. 요 시기 때 한번 출렁이었을 때는 네. 이제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매출 판매가 안 된다라고 네. 해서 한번 밀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버블론 나오면서 AI 버블론이 나온 거예요. 네. 야 이거 수요가 안 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시는 거 딥시크 사태 한번 나오면서 네. 또 빠졌다가 또 최근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이제 그 회계 관련 이슈 때문에 또 빠졌다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오라클 사태 때문에 네. 빠졌는데 보면 길게 보면 결국은 올랐어요. 결국은 그 버블론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저점에서 매수가 맞았다는 거죠. 네. 올랐는데 핵심은 이거죠. 그 과정에서 네. 그 수혜주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AI 버블론을 막 그러니까 AI 트레이드를 갔을 때 엄청 잘 갔던 애들이 1차 AI 버블론 딱 맞고 네. 그다음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지금 그 고점에 부근까지도 못 갔어요. 그 대표적인 게 혹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가장 먼저 떨어진 게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입니다. 인텔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 인텔은 뭐 처음부터 잘 끼진 않았어요. 보이세요? 네. 보시면 AI 버블론 처음에 네. 나오기 전에 초반에 어마어마한 상승. 거의 1등 상승됐어요. 와.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태초 구간 갔어요. AI 트레이드 시작 지점까지 네. 왔어요. 그러네요. 맞죠? 자, 그다음에 2차 AI 버블론 딥시크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죠? 그러니까 그 AI 투자 관련해서 순환 투자다. 이거 네. 폰지 사기다라면서 그 문제 나오면서 네. 한번 쫙 밀렸을 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탈락된 애가 누구냐면 네. 코어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코어. 네오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네. 받아서 그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 이게 뭐 폰지 사기가 아니냐 이런 거 이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건데 보시면 주가가 이래 됐습니다. 오. 보이시죠?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상장됐을 때 네. 각광을 받았어요. 네. 지금 다시 태초 가격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 회사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엔비디아? 네. 똑같이.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I 버블론이 처음에 이제 형성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AI 섹터가 다시 가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계속 옥석 가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 이제 AI 버블론 나왔는데 네. 탈락된 애가 누굴까? 오라클.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클로 봅니다. 여기 보면 오라클 또 한번 보면 네. 보시면 이것도 엄청나게 AI 버블론 AI 트레이드 때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다음 오라클이 반등할 수 있을까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AI 트레이드 자체가 AI 버블론이 그러니까 전체 AI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다시 이게 이제 AI 트레이드가 다시 진행된다고 해서 네. 그 전에 빠졌던 모든 AI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버블론이 나올 때마다 네. 여러분들은 계속 옥석가리기를 해 나가셔야 돼요. 네. 레포트에서 얘가 앞으로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격 일단 주가 자체도 비싸지 않아요. 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안 비싸고 그리고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AI 버블론이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네. 그때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라라는 네. 말씀드리고 요거는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네.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저는 15만 원을 목표가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는 1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많이 빠졌다라고 느껴지지만 보면 네. 여전히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에요. 네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올타임 하이가 나올 것 같고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AI 버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AI 버블론에서 생각보다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결국은 얘도 다음에 갈 때는 갈 거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주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팔란티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팔란티어. 네, 팔란티오 보세요. 팔란티오도 굉장히 고평가잖아요. 네. 그 AI 관련된 핵심 종목인데 보세요. AI 버블론 안 빠졌어요. 어. 이런 종목이 다음에 다시 AI 트레이드가 가면 이런 종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됐을 때 잘못 옥석 가려져 가지고 그렇죠. 살아남거나 옥을 버리고 네. 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려면 그러니까. 네, 그거 해야죠. 좀 알파벳. 여기 보시면 보세요. 최근에 AI 버블론이 많이 하면서 딴 애들 다 급락했는데 알파벳 보세요. 안 빠졌다니까요. 네. 생각보다. 물론 고점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뭐 30 지금 뭐 300 한 30불 하는 게 지금 네. 305불이니까 그렇게 10%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음에도 가면 얘가 가겠네. 이런 애들은 가겠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AI 트레이드 내가 AI 관련 종목도 막 샀는데 네. 많이 빠진 것들 있겠죠. 네. 근데 보면 생각보다 전체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졌어. 어. 그럼 이런 애들은 다음에 갈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빠졌는데 그걸 온몸 하락을 내 온몸으로 다 맞았어. 그런 애들은 다음에 갈 때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엔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AI 트레이드 할 때 네. 처음에는 일단 누가 어떤 걸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야 일단 다 타. 버스 다 타. 이게 되는 거예요. 다 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고 나니까 야 그럼 넌 왜 탔니? 그래서 야야 넌 내려. 야 너는 왜 탔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를 보셔야 네. 돼요. 이제 버스 처음에는 다 태웠는데 이제 네. 보고 얘가 왜 탔어? 얘 필요 없는데 하는 애들을 하나씩 솎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저희 그 경제 네. 우리 뭐죠? 이거 내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경제 라이브 내시를. 맞아요. 이게 이런 옥석 가리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걸러지면서 네. 망해서 걸러지면서 조금씩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네. 실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라고 해주셨고 우리 무기수지가 그풀님 몇 년간 마이크론이 인텔보다 훌륭했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네. 완전히 반도체의 그 사이클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업이익률 네. 반도체 제조업 회사가 네. 60% 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네. 그게 가능한 게 지금까지는 TSMC였어요. 네. 파운드리. 네. 그랬는데 이게 메모리 생산업체가 네. 이 정도 나온다?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공장이 없잖아요. 칩리스 업체들은요. 네. 그들은 설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네. 결국 공장을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다? 네. 영업이익률을 그만큼 마진율을 저만큼 올렸다. 그러니까 거의 말 그대로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네. 물론 미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마이크론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서 저게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마이크론은 훨씬 사이즈가 커서.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을 만약에 반도체가 끌어올려서 한 40% 이상만 만들어주면 대단한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저 정도 금방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7% 올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잘된 일이다라고는 하던데 저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뉴욕 증시 네. 올랐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3.1%, 네. 그다음에 코어 이제 그러니까 CPI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가를 네. 이렇게 지표를 나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네.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우리가 소비자 물가로 하면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뭐 음식료, 그다음에 그 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빼고 핵심적인 것만 하자라고 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요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3.1%를 예상했는데 그게 2.7%예요. 그리고 코어 물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것도 빼고 코어 이제 인플레이션 CPI 같은 경우도 네. 했는데 이것도 2.6%예요. 그러니까 3% 미만으로 빠졌어요. 어.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기 코어 기준으로 보면 한 2%까지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6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다만 아. 저거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 다음 달에 대부분 수정될 것 같아요. 아. 보정이 된다. 네. 왜냐하면 저기 CPI 결과물 이렇게 리포트, 그러니까 네. 이게 노동청에서 네.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기관이라 네. 기억이 네, 지금 안 네. 나는데, 네.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이게 발표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미국 통계청에서 어떤 이걸 발표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비어 있는 게 많아요. 뻥뻥뻥. 왜냐하면 셧다운되고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집계를 다 못한 거예요. 집계를 제대로 안 한 건 그냥 속된 말로 이제 통밥으로 때린 거예요.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나왔더라라는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계의 오류죠. 집계의 오류.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집계에 오류된 건 대체적으로 보정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은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어요. 더 높게 나타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막 호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워낙 시장에 호재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시장이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이 우리 금리 인하 잘했네라고 얘기할 근거는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방어할 수 있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은 은행.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건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뭐 이런 부분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 지점이 있나요? 일단 지금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네. 부분을 걱정하는데, 여전히 저는 일본 기준금리 낮습니다. 예. 지금 30년 만에 0.5% 벽을 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 미만. 1%까지 간다 하더라도 전체 주요국들, 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그 금리거든요. 우리가 벽 깼다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는데 네. 벽을 깨도 0.75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네. 가지고 엔캐리 청산이 나올 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 엔캐리 청산이 나오려면 이것보다는 흔히 말해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어요. 네. 이번에 그냥 한 방에 50bp 해가지고 그냥 1%를 찍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네. 한 시장에서 엄청난 큰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고 그게 결국에 엔캐리 청산으로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아니 뭐야, 자이언트 스텝을 할 정도로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빠른 거야? 야, 그럼 다음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 2%까지 진짜 완전 한 방에 빨리 가겠다. 네. 그러면 엔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5pp 인상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30년 만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올해 올린다고 했는데 그 연초부터 그랬거든요. 거의 1년 만에 이야기하고 1년 만에. 그러면 네. 다음은 올리면 상징성도 있잖아요. 네. 이제는 1%예요. 기준금리 1%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올리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금리 인상 스텝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랑 그러니까 정책과 또 결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적극 재정.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행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라서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문선진 멘토님이 이 기사에서 저희가 가끔씩 보는 그 워딩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겁먹을 만한 워딩을 항상 진정을 시켜주세요. 아니야, 얘들아, 이거 그 정도는 아니야. 얘들아, 걱정 마. 근데 이제 얘기해요. 이렇게 네. 써야지 이제 뭐 네. 기자님이 지금 알죠, 알죠. 잘 팔리는 이렇게 기사. 해야지 네. 클릭률이 높죠. 예. 기사를 잘 팔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벽을 깼다 이런 말 쓴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